네, 됐죠? 앞으로 쭉 전달해 주시고. 어머 세상에. 이게 어떻게 된 건가요? 자, 차기, 야, 김구가 누구야? 김구. 아, 김수라고 쓴 거구나. 아이씨, 개판이구만, 여기 아주. 그래요. 그러시면 안 될 텐데. 일단 책을 한번 펴보시고, 다음 주부터는 알고 있지. 내가 아주 화목에 여유로워지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면 바로 2교시에 단어 시험을 보는 불행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월수금 3교시 공강된 건 당신들이랑 별로 상관이 없을 거고, 그치? 책 한번 펴보시고 오늘 3개만 하면 되니까 해보자. 33번 우리 8페이지, 9페이지 여기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 오늘 하는 거. 저번 시간에 했던 거에 비해서 비교적 쉽습니다. 찾았지? 9페이지 바로 시작을 해보자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단어 의미가 변화한다. 근데 이 얘기를 우리가 1학기 때 본 적이 있다? 이거랑 비슷한 질문 1학기 때 하나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기억이 안 날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기억이 날 수도 있어. 셰익스피어가 그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영문학자였죠. 근데 셰익스피어조차도 현대에 갑자기 이 사람이 톡 이렇게 옮겨졌으면 얘는 우리가 말하는 걸 못 알아들을 거다라고 했던 지문이 있었거든. 그게 혹시 기억이 나나? 기억이 안 나요? 저런 그런 질문이 있었는데 셰익스피어조차도 시대를 거슬러서 갑자기 맥락 없이 오늘날 떨어지면 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울 거래. 그럼 그만큼 언어가 빠르게 진화하고 바뀐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얘기하고 있을 때 똑같은 얘기예요, 거의. 사전 정의는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있다. 뭐 하기 위해서? To keep up with. 이 keep up이 몸을 따라가다 라는 뜻이거든. 우리의 바뀌는 사용과 지식을 따라가기 위해서, 또는 뭐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러니까 뒤처지지 않기 위해란 부정적 해석이 직접 나오진 않잖아. 하지만 따라가기 위해서를 다시 표현하면 저런 말이 될 수 있겠죠. 따라가기 위해 투부정사 부사적 용법입니다. 로마 시대에 addict, 중독자란 말이에요. 자, 중독자란 말은 사람들이었어. 자, 어떤 사람이냐? Who were unable to pay their debts. 그들의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들이냐? 주어, 그 다음 동사. 그들 자신을 노예로 준 거야, 채권자에게. 그럼 이 관계대명사절 안에서 지금 동사가 2개. Who were unable to, who gave themselves.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요거는 별로 무리가 없지? 그러니까 원래 중독자란, addict란 말이 현대 영어에선 중독자란 뜻이거든. 특히 저게 마약 중독자란 뜻이에요. 근데 로마 시대에는 addict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채무자고, 그 채무를 상환할 수 없어서 내가 노예가 되는 대신 채무를 탕감해달라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런 사람을 표현하기 위한 단어였다는 겁니다. 현대에 쓰이는 addict란 단어랑 완전히 다르죠. 전혀 접점이 없어 보이지? 마약 중독자랑 돈 못 갚은 놈은, 물론 보통 마약 중독자들이 돈을 못 갚긴 해요. 뭐 근데 그런 연결고리는 아닐 거 아니야, 아마. The word eventually came to be associated with. 여기 come to 부정사라는 표현이 이번에 2번 연속으로 나오니까 한번 이것도 정리해 드릴게요. 자, come to 부정사는 결국 뭐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 그냥 결국이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제 해석은 저 to 부정사의 내용에 따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는 결국 관련되게 됐다
라는 말이겠지. is associated with 이 뭐뭐와 관련되다라는 뜻이잖아. 자, 결국 관련되게 됐다. 뭐랑? drug dependency. 마약 의존과 이제는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하면 one becomes a slave. 자, 어떤 사람이 노예가 되는 거야. 누구의? 중독에 대해서. 두 개 사이에 접점이 있죠, 그러면. 노예라는 접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채권자의 노예고 하나는 마약의 노예야. 어쨌든 둘 다 노예라는 의미에서 addict라는 단어가 발전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거를 이 맥락을 모르는 상태에서 addict라는 단어를 로마 시대에 쓰는 문헌과 현재에 쓰는 문헌을 비교해보면 전혀 다른 해석이 나오겠죠. 그 누가 addict가 돈 없어서 노예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겠어. 그치? 이런 식으로 급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사례는 husband라는 단어인데요. 당신들이 이미 알고 있을 겁니다. husband 무슨 뜻이에요? husband? 알지? 그치? 남편이란 뜻이잖아. 야, husband 모르면 이거 진짜 큰일이다. 이거 진짜 큰일이야, 이거는. 남편이란 뜻인데, husband라는 단어는 원래 refer to, 지칭했습니다. being a homeowner. 여기서 being은 있으나 없으나 해석장의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being이 있으면 집주인인 것을 지칭했다라는 말이고 being이 없으면 집주인을 그럼 같은 말 아니야, 이거는? 집주인인 것을 지칭했다랑 집주인을 지칭했다는 사실상 같은 말이죠. 큰 해석상 차이는 없다. 자, 어쨌든 husband는 원래 무슨 뜻이었어요? 집주인이란 뜻이었어. It had nothing to do with. 자, 뭐랑 관련이 없었어? Being married. 결혼한 상태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요 being married가 여기선 being이 꼭 필요하거든요. 요건 수동형의 동명사여서 그래요. 이제 결혼을 당했다라는 해석보단 이미 결혼한 상태다. 완료의 용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결혼이 된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고요. 그냥 집주인이란 뜻이었다, 원래는. 자, 그러나 because owning your own property made it more likely you'd find a mate. 요 because절을 분리해 볼 건데 주어가 여기 있다. Owning your own property. 너의 집을 가지는 것이 가목적어. 그러면 이 부분이 진목적어가 되겠지. 근데 여기 특이한 문장인 게 명사절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어요, 지금. 요게 좀 특이하다. 너 듣고 있냐? 일반적으로 가목적어, 진목적어 투부정사로 구성하죠. 대절로 구성 안 하지, 일반적으로. 하더라도 대를 생략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했어. 필자가 한 거야. 어쩔 수 없어. 어떤 문법책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나오기도 해요. 진목적어를 이끌어주는 대절이나 진주어를 이끌어주는 대절의 대신 생략하면 안 된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얘는 뭐 해버렸으니까 어쩔 수 없지, 이거는. 자, 그래서 해석해보면 너의 집을 소유하는 것이 네가 짝을 찾을 확률을 더 높이기 때문에 라는 얘기입니다. The word eventually came to mean. 요 came 결국 의미하게 됐다. 남성을. 어떤 남성? Who has been wed. 결혼한 남성을. 그러니까 두 개 사이의 저점을 찾아보면 원래 husband는 집주인이란 뜻이었어요. 집주인인데 처음에는 결혼했 기혼 여부랑은 아무 상관없이 집을 소유한 사람을 husband라고 불렀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집을 가진 사람과 집이 없는 사람 중에 누가 결혼할 확률이 높겠어요? 아무래도 집을 가진 사람 아니겠어?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수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집을 가진 놈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하게 됐다. 근데 집이 없는 놈은 일반적으로 결혼을 못 하게 됐다. 이런 문제, 여기 안 보여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husband라는 단어가 집주인이 아닌 결혼한 남성을 지칭한 표현이 됐다. 그렇죠? 의미가 바뀐 겁니다. 요거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장이니까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이 가이라는 단어가 세 번째로 나오는데
이게 영어에서, 현대 영어에서 남자 아이거든, 가이는 그냥. 보이랑 똑같은 건데, 보이보다 조금 연령대가 높은 애들을 가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1605년 11월 5일에 이 양반이 뭐 하려고 했어? Try to blow up the British Parliament. 영국 의사당을 폭파하려고 했대. 그러니까 저 사람 이름이 그냥 가이였던 거야. 근데 이 양반이 체포돼서 put to death. 뭐가지 날아가고, 로열리스트. 아까 물어봤던 단어가 이거였죠. 충성파. 로열리스트라는 뜻이거든. 이게, 이것도 로열이랑 로열의 해석이 다르다. 얘는 왕이란 뜻이고 이건 충성이란 뜻이에요. 물론 충성을 왕한테 하지라고 하면 뭐 같은 단어다라고 우길 수도 있는데 사실 다른 단어야. 그치? 로열리스트는 왕국주의자예요. 로열리스트는 충성하는 사람들이고. 대충 약간 차이가 보이나? 충성을 왕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할 수도 있잖아. 국가에 충성할 수도 있잖아. 왕 말고. 자, 어쨌든 이 양반이 충성파들은 태워버렸어. 그의 인형을. 왜 태웠을까요? 충성파가 이 사람 인형을 왜 태웠지? 얘가 뭐 했는데 지금? 얘가 영국 국회의사당을 폭파하려고 했다네. 이 충성파들은 영국 정부에 대한 충성파들입니다. 근데 어떤 테러리스트가 와가지고 우리 의사당을 폭파시키려고 그랬어.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 인형을 만들어서 불에 태워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를 치면 약간 완용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용씨. 이완용씨 있지? 그런 양반들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도 굉장히 특이한 문장이 하나 있는데 Which they nicknamed the guy. 자, 이 문장에다가 표시를 좀 해주시고요. 이게 좀 특이한 이유는 이거 콤마 위치잖아. 콤마 위치면 계속적 용법인데 계속적 용법인 것 중에 목적격인 거 거의 없죠. 본 적 별로 없지? 왜 그럴까? 계속적 용법의 선행사는 보통 앞문장 전체란 말이야. 앞문장이 뭐뭐 했다라고 해서 which, is, was 이런 식으로 연결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입니다. 그렇죠? 얘는 지금 계속적 용법인데 주어, 동사, 목적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 얘가 목적어야. 목적격 관계의 명사이면서 계속적인 아주 특이한 용법입니다. 거의 볼 일 별로 없는. 이 경우에는 선행사를 찾아야 돼요. 앞문장 전체를 선행사라고 지칭할 수 없거든. 요게 선행사예요. 그의 그 인형. 그 인형을 그들이 뭐라고 이름 붙인 거야? The guy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왜? 아니 얘 이름이 가이였다며. 그러니까 이완용 씨 닮은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걔를 완용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야. 그리고 태워버린 거예요. 그럼 그 이후에 완용이란 단어에 대해서 부정적인 해석이 생기겠어요? 긍정적인 해석이 생기겠어요? 당연히 부정적인 해석이 생기겠지. 그래서 가이라는 단어가 원래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를 쓰여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지금 현대 영어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계속적 용법이면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ich 잘 받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목적어 자리가 비어 있는 거야. 자, 수백 년 후에 The word lost its negative connotation. 그 단어는 이제 부정적인 함축을 잃었다. 단어는 잃었다. 부정적인 함축을. 그 다음에 musical named Guys and Dolls. Guys and Dolls라고 불리는 연극이 ran. 아니 뮤지컬이 뛴 건 아니잖아. 상영됐다밖에 안 되겠죠. 상연됐다. 브로드웨이에서. 그러니까 이 문장으로 미루어 보건데 처음에 이 사태가 벌어졌을 때 가이란 단어에는 굉장히 부정적인 함축이 들어있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의미 바뀌었다. 자, 그 다음에 있는 다음 문장은 그냥 세 개의 사례를 병렬적으로 나열하고 있는데요. 뒤에 건 약간 말이 됩니다. Cool means great. 쿨이 원래 시원하다는 뜻이잖아. 근데 쿨이 뭔가 멋지다. 이건 우리 납득할 수 있지. 이건 볼 수 있지. wicked, 악하다, 탁월한, 악랄할 정도로 뛰어나다. 이런 말이야. 이것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 근데 굳이 배드로 쓰이는 건 이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되잖아, 이거는. 이건 완전 미국 슬랭이에요. 이거는 보통 약간 좀 맥락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 얘기 꺼내놓고 안 하면 좀 그렇지. 예쁜 사람을 이렇게 지칭합니다. 보통 이제 남자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엄청 이쁜 여자 이렇게 지나갔어. 그러면 그녀는 굉장히 배드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로 내가 그 말까지 따라해 줄 수는 없잖아. 이제 아직 그런 뉘앙스로 쓰는 거야. 약간 그 이번에 하늘 씨? 그 야구장 가가지고 시구한 친구 누군지 아나? 그치. 약간 그런 친구들이 지나가다고 생각해봐. 그래서 우리 한남들이 오,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거야. bad가 그런 의미를 쓰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만약 한남들이 그렇게 한다. 자, 그래서 bad가 좋다는 뜻이다. 얘도 그러면 사전적 의미가 지금 변형될 여지가 있는 거죠. 미래에는. 지금 사전에 bad는 뭐라고 나와 있어? 나쁜이라고 나와 있어. 근데 100년 후에 나오는 사전에 bad는 예쁜이라고 나와 있을 수도 있는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cool이 great인 건 이건 이미 사전에 담겨 있는 거고. 그 다음에 wicked가 excellent인 것도 아직은 사전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미래에는 들어갈 수 있다. 의미가 바뀌었다. 원래 기존의 의미와 미래의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자, if you could transport yourself 100 years into the future. 자, 네가 만약에 이거 가정법이다. 그리고 왜 가정법인지 보시면 시간여행 할 수 있어요 지금? 시간여행 못하지?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면 이란 얘기니까 현재 사실에 대한 반대 가정으로 간주를 합니다. 네가 스스로를 이동할 수 있다면 100년 이후로 그러면 요 어퍼스트로피 D가 would야 would. You would. 자, 너는 find yourself confused. find 목적어, 목적 보어. find A, B 구문이네요.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find A, B? 이거 어제 내가 물어보니까 별 희한한 해석 다 나오던데 A와 B를 찾다도 나왔고 B로부터 A를 찾다도 나왔고 A가 B를 찾다도 나왔고 뭐 있었지? A와 함께 B를 찾다 아주 별 지랄 맞은 게 다 나왔어. 이거 무슨 뜻이야? find A, B. 우린 알아야 되는데 그치? 김수아 씨 find A, B 무슨 뜻? B로 찾다? 말이 좀 이상하지 않나? A를 B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이죠. 알고 있었지 다? 그치? 아니면 지금도 알면 돼. find A, B는 자 A를 B라고 생각하다 라는 뜻이에요. 이건 내가 분명히 얘기했던 것 같은데 1학년 때부터. 저는 여기다. 이런 해석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대부분 이렇게 해석됩니다. 근데 얘는 사실 B가 명사일 때만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 그치? B라고 생각하다. A가 명사였는데 A를 형용사라고 생각하다는 어렵잖아. 이건 보통 명사란 말이야. 그럼 이제 형용사가 들어가면 어떤 식으로 해석을 조금 바꿀 수 있냐? A를 B 한 상태로 이렇게 쓰면 형용사가 이 자리에 들어가는 게 문제가 없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면 정장 해석됩니다. A를 비한 상태로 생각하다. 자, 너는 너 스스로를 헷갈린 상태로 생각하게 될 거다. 찾게 될 거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왜? 아니 100년 후에 나를 지금 맥락에서 분리시켜가지고 타임머신 태워서 100년으로 보낸다며. 여태까지 그래 무슨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 언어가 굉장히 빠르게 바뀐다는 얘기였잖아요. 100년 후에 사람들이 쓰는 말은 지금의 말과는 좀 다르겠지? 나 혼자 못 알아듣는 상태가 될 거다. 이게 셰익스피어 지문이랑 똑같은 거야. 셰익스피어가 300년, 4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 양반이 지금 있었다면 우리가 말하는 거의 4분의 1도 못 알아들을 거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똑같은 거야. 다만 이거는 우리가 미래로 갔을 때 얘기한 거고 그 지문은 과거에 있던 틀딱이 지금으로 온 사를 얘기한 거고. 자, you'd find yourself confused by. 자, 뭐에 의해 헷갈린 상태로 발견할 것이다. 헷갈린 상태로 생각될 것이다. Your great grandchildren's speech. 이 great이 붙으면 증이라는 뜻이야. 증손자들의 말에 의해서 헷갈린 상태로 너는 찾을 것이다. 자, 왜냐면 language itself, 언어 자체가 is an ever-changing reflection. 계속 바뀌는 어떤 반영물이다. 뭐에? 인간 발명에. 마지막 문장 이해되나요, 이거? Language itself is an ever-changing reflection. 인간의 문명이 계속 바뀌고 있잖아? 그 바뀌는 걸 반영하는 게 언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요게 빈칸 추론 문제였고 빈칸이 여기 있었어요, 마지막에. 요게 빈칸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다시 빈칸으로 나오진 않을 건데
밑줄 그어놓고 무슨 뜻인지는 물어볼 수 있겠지. 그 정도 나올 수 있겠지. 이거는 약간 직접적인 진술은 아니었으니까. 이거는 함의추론 문제 조심하시고. 근데 생각해보면 함의추론으로 나온다 할지라도 그냥 글에 주제문 집어넣고 풀어버리면 돼요.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21번 푸는 거 있잖아. 함의추론.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글에 주제문 넣어보면 그게 답이라고 했지. 얘도 아마 그렇게 풀릴 겁니다. 실제가 되면 여기에 어떤 함의를 더 부여하기는 쉽지 않고 이거 밑줄 긋고 물어보면 이거 그냥 주제문이야. 언어는 바뀐다. 그거 넣으면 돼. 자, 질문 있나요, 여기 혹시? 괜찮아요? 그럼 다음 걸로 한번 가봅시다. 34번으로 가봅시다. 34번은 먼저 머릿속에 좀 그림을 보여드리고 시작을 하는 게 낫겠지. 이거는 요렇게 생긴 그림이 있다고 생각해봐. 요렇게 생겼어. 이게 왜 이런 색인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원래 이런 색이 아니어야 되는데 이게 원래 빨간색이거든. 도로 표지판이에요. 이거 무슨 뜻일 것 같아? 응? 바람 분다? 풍속주의예요. 풍속주의. 근데 직관적으로 약간 이해가 안 되지 않나, 생긴 게? 약간 좀 직관적이진 않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운전자들은 해석을 지멋대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같이 표지판을 잘 참고 안 한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나간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거 무시해. 뭐 있네 하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야. 우리가 챙기는 신호판, 우리 그거밖에 없어요.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런 거밖에 안 본단 말이야, 우리는. 이거 무시한다고. 또는 다른 사람들은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어요. 이거 명확하지 않잖아. 그치? 무슨 얘기라는 거냐? 그림은 해석의 가능성이 다양한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만약에 화가가 자기의 의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 글로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 밑에 이렇게 한국어로 써 있었으면 명확하게 해석이 되죠. 얘가 없었으면 가끔은 지멋대로 해석하는 운전자가 있을 수도 있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림에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이 나열되어 있는데 언어는 그 중에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를 제거해주는 기능을 한다.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하나의 해석이 정밀해지죠. 동시에 나머지 해석은 어떻게 되는 거야? 사라지지. 이걸 이렇게 표현해볼까? 깊이는 깊어지고 폭은 좁아진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해석의 다양한 가능성 중에 대다수가 날아가고 하나만 남았기 때문에 폭은 줄어든 거야. 하지만 그 폭 하나에서 정밀하고 정확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깊어진다. 이게 마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당신들 중학교 때 사회 시간에 한 과목으로 다 배웠지. 고등학교 되니까 사회 탐구라 그래가지고 과목별로 쪼개져 있죠. 이렇게 다. 대학교 가면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4년 공부하는 거야. 대학원 가면 예를 들어 경제학을 전공했잖아. 그러면 경제학 주제 중에 미시, 거시, 계량경제학 중에 하나를 골라서 대학원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공부가 깊어질수록 그 한 분야는 깊어지지만 공부의 전체 넓이는 되게 좁아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해석 똑같은 거야. 다양한 가능성이 있었는데 하나만 남기고 나머지 지워지고 얘만 깊어진다. 이렇게 써 있으면.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한번 해보자. The term anchoring. 일단 anchoring이라는 단어 튀어나왔는데 앵커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앵커. 앵커가 뭐죠? 그러니까 어제 또 어떤 분께서 아나운서 같은 거요라는 어록을 남기셨는데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 누구겠냐고. 하여튼 앵커는 닻이에요. 닻. 닻이 뭔지 알아 혹시? 닻이 뭐죠? 닻. 이거. 야, 이 닷이랑 돛담배의 닷이랑은 다른 닷이다. 그거 알지? 얘는 밑으로 가는 닷이고 돛담배 닷은 위로 가는 닷이잖아. 자, 그러면 닷은 뭐 하는 놈이냐면 이렇게 항구에 들어왔을 때 배가 이렇게 가만히 계시잖아요. 이 닷이 아니야. 이 닷 아니야. 근데 이 친구가 물에 이렇게 둥둥 떠 있으니까 가만히 두면 어떻게 돼? 흘러가지. 쇠사슬을 밑에 박아놓은 게 닷이에요. 앵커링은 닻을 박아놓은 걸 앵커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그림의 해석을 한정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지? 못 움직이게 한 다음에
움직일 수 있는 방향을 한정시키는 거지. 닻을 박아놓으면 얘는 약간 위아래로밖에 움직일 수 없는 거예요. 좌우로 못 움직인다고. 해석 가능성을 차단하고 해석의 여러 가능성을 한정해서 하나로 딱 한정시키는 게 닻을 박는 거랑 똑같은 효과다. 이렇게 해서 앵커링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그냥 그 정도만 보시면 돼요, 앵커링은. 자, 앵커링은 was introduced. 누구에 의해 처음 사용됐냐? 로널 이 양반이래. 이 양반 뭐한 양반이냐면 who observed. 관찰한 사람입니다. 뭘 관찰했냐? Text is often used. 언어가 종종 사용된다. Next to images. 사진 옆에 뭐 하기 위해서? To confine meanings. 의미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양반이 어떤 현상을 관찰한 거냐면 화가들이 그림 그려놓고 옆에다 자꾸 글씨를 쓰더라. 이걸 관찰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처음 글씨를 썼다가 아니고 글씨를 써놓은 현상을 관찰해서 야 이거 앵커링이라고 한번 불러볼까?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이건 괜찮지? 자, 그리고 그는 특히 사진에 이제 집중을 했다. 그러니까 사진 찍어놓고 옆에다가 이렇게 글씨를 이렇게 적어놓으니까 이걸 앵커링이라고 한번 불러볼까?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all possible literal or implied interpretation an image could elicit. 여기서 지금 of가 있기 때문에 이 전치사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거든? 여기 명사 있나? 명사 어디 있어 여기? interpretations도 명사고 on image도 명사지. 자, 명사 충돌이니까 관계대명사절로 간주하고 이렇게 해보면 elicit의 목적어가 지금 비어있죠. 따라서 이거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 된다. 내가 방금 무슨 논리를 쓴 거냐면 아는 친구들은 이미 알겠지만 그 영어에서 앞에 명사가 나온 채로 대시 나오고 동사가 나와. 이렇게 나오면 이거 해석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건 누구나 알 수 있지. 이건 그냥 묶어가지고 주관대절이요라고 처리해버리면 되잖아. 얘는 어렵지 않다. 근데 언제 우리가 헷갈리냐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대시 생략돼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의 경우에는 이걸 분리하는 걸 조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어렵냐면 내가 지금은 NSV라고 써놨잖아. 근데 실제로 문장을 읽으면 이건 NNV로 보이잖아. 근데 S인 거 어떻게 알 건데? 주어인 거 어떻게 알아? 이게 주어인지 그냥 명사인지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실제 외관은 NSV가 아니고 어떻게 보여? 심지어 대도 생략돼 있으니까 NNV로 보이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린 고민에 빠지지. 이 새끼가 진짜 주어가 아닌가 그러면? 얘가 약간 형용사인데 주어인 척을 하고 있나? 이런 고민에도 빠지고 혹시 요 사이 and가 빠져 있는 게 아니라 이상한 이런 고민들에 빠진단 말이야 우리가. 근데 그런 거보다는 확률적으로 NNV가 있으면 이렇게 묶이고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일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이다. 보면 이것도 내가 지금 분리를 해놨으니까 보이는 거지 원래는 그냥 명사, 동사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명사랑 명사 사이에 끊어버린 다음에 관계대명사절로 간주를 하면 1차적으로 문제를 푼데 지장이 없다. 보통은 이렇게 해석이 된다.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는 뭐 이게 안 되면 명확할 거예요. 이게 해석이 절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쪼갰는데 뭐 동사 수일치가 안 돼 있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 그때는 뭐 명사 두 개 붙어가지고 앞에 콤마가 있으면 동격 콤마로 같은 표현을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 자, 어쨌든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이미지가 전달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암시적인 그리고 직접적인 해석 중에서 text with point the viewer. 자, 텍스트는 보는 사람을 어디를 향하게 할 것이다? toward the desired, 원하고 특정한 방향으로 향하게 할 것이다. 이거다. 어떤 그림에 대해서 A, B, C, D의 해석이 있었어. 근데 밑에 글씨로 조그맣게 야 이건 B임이라고 써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가능한 해석 중에 독자들을 이거 하나로 향하게 했지. 한정한 용법이지. 이 얘기야. 자, 광고에서 이 양반이 얘기하듯이 The symbolic message does not guide identification but interpretation. 자, 이게 조금 어려운 문장이 나왔는데요. identification이 식별이거든. 그림을 그려놓고 야 이거 B임 이렇게 적어놨어. 화가가
여기 글씨가 있네라는 걸 인지하라고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아니면 be임 이걸 이용해서 이걸 해석하세요 라고 써놓은 거야?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 글자를 심심해서 적어놓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글자가 저기 있네라는 거에서 멈추면 충분하지 않다고. 자, 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다. 이 메시지는요, 뭘 이끄는 게 아니야? 식별, 즉 인지를 이끄는 게 아니다. 여기 글자가 있네에서 멈추라는 게 아니다. 그러나 interpretation, 해석을 위한 장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당연해 보이는데요. 다음 장 보시면 더 구체화되어 있다. The viewer is not asked to recognize. 자, 이 사람은 뭐 하라고 요청받지 않아? Recognize what they see. 그들이 무엇을 보는지를 인지하라고 요청받는 게 아니다. 그럼 identify랑 recognize 같은 말이겠지, 이렇게. 단순히 여기 문자가 있네를 인지하라는 이유에서 써놓은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여기 B라는 글씨가 있네? 이게 아니라고. 그치? 뭘 요청받는 거야? 이거 하라고 요청받는 겁니다. Understand, 이해하라고. 첫 번째, 뭘 이해해? Why they see it. 그들이 이걸 왜 보는지. 두 번째, what it means to them. 그것이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즉, 해석하라고 써놓은 거지, 여기 글자가 있네, 글자네, 이렇게 하라고 써놓은 게 아니다. 라는 얘기를 두 문장이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대응시키면, identification이 recognize what they see. 그들이 보는 것을 인지한다. 그들이 보는 것을 인식한다. 이게 목적이 아니고, interpretation, 해석하라는 게 목적이다. 다시 말하면, 왜 그들이 그걸 보고, 그게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보라. 이해해라. 이런 목적으로 쓴 거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what they see도 명사절이고 why they see it도 명사절이고 what it means to them도 명사절이거든. 이렇게 세 개가. 각각 저 첫 번째 거는 to recognize의 의미상 목적어고요.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to understand의 의미상 목적어야. 이거는 해석에 어려움이 없지. 우리 WH 의문사절 처리할 수 있지. 자, 근데 차이는 얘는 what이잖아. 이거 두 개는. 얘는 이거 잘 들어봐야 돼요. 헷갈릴 수 있다. 이 전체가 명사절인 건 세 개가 다 동일합니다.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인 건 뭐 동일하다. 근데 여기 what이 들어가잖아. 얘도 명사야. 그럼 얘는 지가 이끄는 문장 안에서도 명사일 거예요. They see what? 명사지. 쟤는 it means what? 명사지. 얘는 they see it 부사지. 요 차이가 있긴 있어요. 문법적으로는. 그래서 WH 의문사절인데 세 개가 동일하게 이 내가 하얀 괄호로 묶어놓은 게 전체가 하나의 목적어인 건 동일. 그건 셋 다 동일. 동일한데 여기 what이 들어가면 이 친구는 명사기 때문에 얘가 명사임과 동시에 얘도 명사라고. 이 안에서는. 얘는 얘가 명사인 건 맞아. 전체가 명사인데 얘는 명사가 아니야. 들어가는 문장 안에서는. 이미 완문이다. 이거 무슨 말인지 알죠? 간접의문이라고 하잖아. 이거 안 적어도 되네, 이거는. 자, 간접의문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WH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전개되는 간접적인 문장이잖아요. 이 전체 하나가 뭐라고? 이 전체가 하나의 명사라고. 근데 구체적으로 이 안에서 얘가 what, which, who 계열이냐 아니면 when, why, how의 계열이냐에 따라서 얘는 부사가 될 수도 있고 얘는 명사가 될 수도 있다. 이 문장 안에서는. 근데 어쨌든 전체 하나는 명사다. 이게 간접의문이에요. 이 덩어리 하나하나는 전체 문장의 관점에서 명사지만 이 안에 들어가는 what은 그 안에서도 명사고 이 안에 들어가는 why는 그 안에서는 부사다. 이거를 의문부사, 의문대명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알 필요가 없고 해석상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해석은 쉽지. Y는 이거 해석 못하는 사람 없잖아. 완문성이 있다. 자, 어쨌든 그래요. 그래서 by combining images with text, 이미지를 문자와 결합함으로써 광고는 만들어낸다. symbolic meaning,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낸다. 이게 내가 아까 처음 들어올 때 얘기했던 그 내용입니다. 해석이 정밀해질수록 해석의 폭은 줄어드는 거야. 해석의 깊이는 깊어지겠지만 해석의 폭은 분명히 점점 줄어들거든. 깊게 들어갈수록 아주 디테일한 하나의 해석으로만
향하고 있는 거잖아. 자, 어떤 의미를 전달하냐? 그래서 첫 번째, accurate, 정확해요. 두 번째, specific, 특정해. 한 면으로. 또 다른 면에서는 richer, 더 풍부하기도 하다. 풍부하다는 거는 하나가 디테일하게, 정밀하게 구현되고 있다라는 얘기겠지. 지금 내가 동그라미 쳐놓은 세 개는 같은 말이에요. 사실상 같은 말이야, 다. 더 정확하고, 더 정밀하고, 더 풍부하다. 괜찮죠,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야. 여기까지가 meaning을 수식하는 주관대요. 아까 얘기했잖아. 주관대로 나오면 이거 절대로 우리 안 놓친다고. that is니까 이건 누가 봐도 주관대잖아. 그치? 이건 안 놓친다. 목적격 읽을 때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자, 근데 뒷부분. thus, 그러므로 adding, 추가하면서 분사구문이네. 의미상의 주어는 가능성이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advertising, 광고고, 두 번째는 이 관계대명사절에 종속한 분사구문이라고 본다면 that이 의미상 주어가 되겠지. 근데 that은 symbolic meaning이랑 똑같았으니까 meaning을 갖다 해석하시면 되겠죠. 둘 중에 뭐가 적합할까? 광고가 깊이를 더하는 거야? 의미가 깊이를 더하는 거야? 뭐 어느 쪽으로 보든 큰 상관은 없어요. 그렇지? 사실 별 상관없어. 광고가 깊이를 더한다랑 광고가 생산하는 의미가 깊이를 더한다를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이게 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치? 어쨌든 비슷한 얘기다. 근데 굳이 따지자면 내 생각에는 미닝이 맞지 않나 싶긴 해요. 근데 뭐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그거는. 그런 거 안 나오다 시험에. 자, 이게 더 중요해 오히려. 자, adding depth. 첫 번째 뭘 한대? 깊이를 더한대. 아니 그럼 얘는 위에 나왔던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 그냥. 정확하고 특정하고 풍부해진다라는 건 깊이를 더한다는 건 똑같은 말이잖아요. 얘는 뭐 그냥 그래. 자, 근데 요거다. eliminating. 폭을 줄인다. 얘는 혼자 반대말처럼 보여. 요걸 구분하셔야 돼요. 나머지 네 개는 다 좋은 얘기였잖아. 얘는 뭔가 나쁜 얘기처럼 보인단 말이야, 외관상으로. 하지만 생각을 해보면 해석이 정밀해지고 정확해진다는 거는 다른 해석의 가능성이 그만큼 차단되는 거기 때문에 폭이 좁아지는 게 맞다. 사실 이거는 부정적인 얘기가 아니다 라는 걸 이해할 수 있죠. 계속 써드리지만 A, B, C, D라는 해석 가능성이 있을 때 필자가 의도한 게 B야. 자, 얘를 남기고 나머지를 지금 제거해 주는 거잖아. 분명히 폭이 줄어들었다. Rational and emotional interpretation. 합리적이고 감정적인 해석. 뭐 저건 필요 없어요. 아니 당연히 그러면 해석이 감정적이고 합리적이지 뭐 어떡할 거야 그러면.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는. 그냥 해석이야. 자, 이미지를 문자와 결합함으로써 광고는 상징적인 의미를 만들어낸다. 근데 어떤 의미죠? 정확하고 더 특정하고 더 풍부한 의미를 만들어내. 그리고 궁극적으로 깊이를 더하고 폭을 줄이는 기능을 한다. 뭔지. 자, 그 다음에 The headline or tagline of an ad directs the reader through the intended meanings of image. 자, 뭐 계속 같은 말이에요. 헤드라인이나 태그라인은 그 이제 헤드라인이나 끝맺음말 이런 것들이 directs the reader 독자를 안내한다. 뭘 통해서? intended meaning 의도된 의미를 통해서. 글씨를 통해. 이게 B 해석인 거야. 아까 A, B, C, D 중에 B를 의도했잖아. 그 B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텍스트를 통해서 한정을 시켜놓는다. So that. so that? 이렇게 붙어있는 so that은 그래서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빈칸 추론 문제였거든. 빈칸 여기 있었어요. 이게 빈칸이었어. 얘가 빈칸이었다. 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기는 절대 빈칸으로 안 뚫린단 말이겠지, 학교 시험에서. 빈칸으로 나왔던 걸 그대로 빈칸으로 낼 수는 있어. 근데 같은 자리에 뚫지는 않아요, 절대. 당연한 거 아니야, 그거는? 당신들이 선생님이라면 같은 데 뚫겠어? 아니겠지? 이제 여긴 절대 안 뚫린다? 모르지, 근데 또 이제 또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 우리 학교에서는 안 뚫었어. 하여튼. 자, 의도된 의미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가 일부를 회피하고 일부를 받아들이도록. A, B, C, D에서 B만 남겼다 그랬지? 그러면 B는 받아들이고 A, C, D는 회피한 거죠. 이렇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A, B, C, D 예시를 생각하시면 여기가 이해가 될 거야. 그치? avoid some. 자, 일부를 회피한다. A, C, D라는 해석을 회피한 거고요. 일부를 받아들인다. B에 대한 해석은 엄청 깊게 받아들이게 된다. 글 전체의 요지랑 빈칸에 들어갈 말이 똑같았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알겠지만 빈칸에 들어간 말이 보통 저런 말이 들어가요. 글 전체를 요약한 문장이 빈칸에 포함한 문장이 보통 포함이 되어 있거든. 주제문을 생각하시면 풀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고 그런 건. 자, remote controls. 자, remote control이 원래 명사거든. 이게 그 당신들이 리모컨이라고 부르는 그거 있죠. 리모컨의 기능이 뭐예요? 좀 나름 심오한 질문이지. 내가 리모컨이 없으면 저 프로젝터 어떻게 꺼야 돼? 점프해서는 안 될 거고, 자, 그 각도가 높은 사다리, 뭐 계단 아닐 거잖아. 이제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꺼야 되지. 저 에어컨 어떻게 꺼야 돼? 이 리모컨 없으면? 저건 못 꺼. 일단 스위치가 없어 밖에. 저건 뜯어야 돼. 어쨌든 올라가서 뜯어가지고 꺼야 되는 거잖아. 리모컨이 있으면 먼 거리에서 원격으로 저 친구를 통제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리모트가 멀리 떨어진이란 뜻이야. 멀리 떨어진 데서 통제하는 것, 이 리모트 컨트롤이에요. 그걸 이제 야매 영어로 줄여서 리모컨이라고 하는 건데, 얘는 지금 동사로 쓰였잖아. 원격 통제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원격 통제한다. 독자를 어디를 향해서? meaning, 의미를 향해서. chosen in advance, 사전에 선택된 의미를 향해서. B라는 의미를 향해서 멀리에서 독자를 마치 리모컨으로 조정하듯 통제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가? 그림 옆에 붙어있는 조그만한 그 문구가. 문구를 써놓음으로써 A, C, D 아니고요. B 쪽으로 가셔야 돼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나요? 괜찮지? 이제 마지막 거를 한번 가봅시다. 이제 이게 로드레이지, 도로분노 관련된 얘기인데, 자, 이거는 이렇게 얘기해볼까? 인간의 본능이라는 게 있죠? 우리 본능대로 살아요? 혹시 저는 본능대로 삽니다 하는 사람 있나? 본능대로 사는 사람이었으면 이 시간에 지금 여기 안 있겠지? 본능대로면 지금 어디 있어? 당신 침대에 있지? 그렇지? 나왔다는 거는 본능대로 안 산다는 거죠.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wired to라는 표현이 나왔거든. 1학년 때부터 계속 시험 때마다 거의 반복되게 나오는 표현인데, 유전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본능적인 성향을 지칭하는 거거든, wired to가. 우리의 유전자가 이렇게 조합되어 있다라는 의미야, 원래. 자,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하도록 돼 있어? organize the world. 세상을 조직하도록 돼 있어. 뭘로? hierarchy, 위계 질서로. 이게 뭐야? 이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이게 본능이에요. 본능적인 위계화야. 근데 그러고 나니까 우리 hierarchy라는 단어를 최근에 본 적이 있지 않나요? 저거 어디서 봤지? 계층적 관료제라는 말 기억나나 혹시? 스타트업 지브에서 봤잖아. 스타트업에서 큰 기업은 혁신할 수 없다. 왜냐면 관료적인 저런 위계 질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본능적으로 인간은 위계화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린 이것을 한다. 뭐 하기 위해서? To help make sense of the world. 여기 make sense of까지가 understand랑 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여러 번 봤던 것 같아. 자, 우리는 위계화를 한다. 뭐 하기 위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 maintain our beliefs. 우리의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generally feel better. 일반적으로 기분이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얘는 그렇게 중요한 문장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이 왜 위계화를 하는지에 대한 설명 정도. 중요한 건 위계화를 한다는 거겠지. 자, when someone infringes on our place. 여기 infringe on이라는 표현까지 동의어가 있거든. 여기 on까지 이게 violate야. 그리고 이거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infringe는 자동사기 때문에 on이랑 같이 써야 되고 violate는 타동사니까 혼자 쓰는 겁니다. violate on 요따위로 쓰면 안 된다. 그치? violate는 타동사다. 바로 뒤에 목적어 올 거예요. infringe는 자동사기 때문에 infringe on의 형태로만 나올 거고.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항상 동의어 써줄 때 밑줄을 밑에 그어놓는단 말이야. 그 밑줄을 긋는 데까지 대체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에도 마찬가지. make sense of까지를 한 번에 understand가 대체하는 거지. make sense만 대체하고 understand of 요 따위로 쓰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셨죠? 무슨 말인지? 자, infringe on은 자동사, violate는 타동사. 어쨌든 그래서 자, 누군가가 우리의 지위를 침해한다면, 우리의 위치를 침해한다면, 그 다음에 our understanding, 우리의 이해를 침해한다면 뭐에 대해서?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we react without thinking, 우리 생각하지 않고 반응한다. 이거 본능적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지. 생각하지 않고 반응한다는 게 본능적이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잖아, 이게. 자, 그럼 이런 사례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PC방에서 시끄럽게 게임을 하고 있어. 근데 내 왼쪽에는 마동석 아저씨가 앉아서 유튜브를 보고 있고 내 오른쪽에는 초등학교 3학년 싹 잼민이가 앉아서 게임을 하고 있어. 내가 시끄럽다고 마동석 형님이 얘기하시면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뭐라 그래? 죄송합니다 하고 조용히 해야지. 그치? 순식간에 위계화를 해버린 거야, 본능적으로. 본능적으로 무슨 생각을 한 거냐면 마동석 형님은 위계 질서상 나보다 위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시끄럽다 했을 때 내가 거기다 깝치면 이 사람 내 입을 찢어버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 자연스럽게 회피한다는 겁니다. 근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새끼가 형 너무 시끄러워요 이래. 그럼 뭐라 그래? 뭐 수업 시간에 하기 좀 부적절한 다양한 그런 언행들이 있겠지. 그 다음에 따르는 본능적으로 위계 질서상 이 새끼가 나보다 밑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얘한테 막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3학년이 이 잼민이가 감히 나한테 뭐라 해? 내가 만들어 놓은 위계 질서를 위배해? 그때 생각하지 않고 반응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마동석 아저씨가 나한테 옆에서 시끄럽다고 얘기하는 거는 위계 질서의 위반이 아니잖아. 내가 이미 마음속으로 만들어 놓은 위계 질서상 이 아저씨는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나한테 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옆에 잼민이 새끼가 나한테 뭐라 해? 위계 질서상 얘 내 밑에 있었어. 얘가 뭐라 하는 거는 위계 질서의 위반 내지 침해가 되겠죠. 그때 사람들은 생각 안 하고 반응한다. 급발진한다. 이래지.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위를 침해하거나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침해한다면, 내가 만들어 놓은 위계 질서를 어긴다면 나는 생각 안 하고 반응한다. 자, 이제 그 도로 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 그냥 뭐 어차피 내신이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도로에서 모두가 평등하죠. 그렇지? 근데 니네 차선 변경할 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첫 번째로 뭘 해야 되지, 원래? 내가 운전하는 거 말고 원래 어떻게 해야 돼? 원래는 깜빡이를 넣어야 되죠. 그치? 깜빡이를 넣고 3초인가 2초인가 이상 깜빡이를 점등시켜 놓은 다음에 뒤에 거리가 20m인가 30m 하여튼 뭐 있어. 나도 시험 볼 때 있어. 근데 어차피 아무도 그렇게 운전 안 하긴 하는데 있어, 그게.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미리 경고를 하고 이렇게 양해를 구하고 들어가는 게 국룰이잖아, 원래는. 근데 만약에 내가 운전하고 있는데 어떤 새끼가 갑자기 깜빡이도 안 켜고 대가리부터 들이밀어가지고 끼어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어떨 것 같아요? 꺼져버렸어.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아니고. 어떨 것 같아, 그러면? 상당히 격한 반응이 나오지 않겠어요? 격한 반응이 나온 이유가 뭐야? 도로에서 모두는 평등하거든? 쟤랑 나는 동일한 위치인데 쟤가 그렇게 경고 없이 내 앞에 끼어든다는 건 얘가 마치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얘가 마치 지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지. 지가 더 위에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따위로 행동을 하는 거잖아. 그거는 내가 만들어 놓은 위계 질서상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그래서 화를 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뭐 지문에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돼 있긴 한데 실제로 사람의 심리는 지가 잘났다고 생각해. 그렇지?
도로에서 보통 옆에 있는 것들은 나보다 아래 것들이라고 생각하거든. 아니, 나만 그런가? 하여튼 보통 그럴 거야. 나 좀 면허 따봐. 어차피 그렇게 돼, 다. 그러면 이거는 적어도 내 옆에 있는 놈이 나랑 평등하거나 나보다 열등한 놈인데 이 새끼가 마치 지가 더 잘난 것처럼 경고도 없이 내 앞에 끼어들어. 그러니까 크락션을 울리고 쌍빔을 켜고 뭐 총을 꺼내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아니겠어? 자, 누군가가 cut you off on the highway. 고속도로에서 끼어든다면, 그리고 road rage kicks in. road rage가 운전자의 분노입니다. 운전할 때 사람의 진짜 모습이 나온다 그러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나 여자친구의 본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은 운전을 한번 시켜보면 처음 보는 모습을 좀 볼 수도 있다. 참고들 하시고 나중에. cut off가 끼어들다라는 뜻이고요. 저거 부동사예요. 부동사인데 이 친구는 대명사기 때문에 얘는 밖으로 나가는 것이 불가능하겠지. 그치? 자, 누군가가 네 앞에 끼어든다면 그 다음 그에 따라서 road rage, 운전자의 분노가 발생을 한다면까지가 가정이야. 안 생길 수도 있잖아, 운전자의 분노가. 안 생기면 위계질서의 위반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가고 있어. 내 옆에 25톤짜리 트럭이 내 앞으로 끼어들었어. 그때 화가 나? 아니면 와, 씨발 죽을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보통 후자야. 그렇지? 쟤는 차 체급상 나보다 위계상 위에 있는 차기 때문에 쟤는 끼어들어 내가 뭐라 못한다고. 아니면 존나 비싼 막 뭐 롤스로이스 같은 차가 내 앞에 끼어들었어. 그럼 어떻게? 브레이크 밟아가지고 거리 띄운 다음 천천히 가지, 일부러. 위계상으로 이미 쟤가 나보다 위에 있다고 판단을 해버린 거예요. 마치 마동석 형님이 옆자리에 앉아서 나한테 시끄럽다 하는 것처럼. 그때는 로드레이지가 발생하지 않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조건이 두 개인 겁니다. 무조건 끼어들었다고 해서 화가 난 게 아니고 끼어들고 화가 난다면 이라는 걸 가정한 거야. 끼어들고 화가 난다면, 즉 내가 만들어 놓은 위계 질서를 위반한다면 이란 말이겠죠. 끼어들어도 화가 안 날 수도 있어요. 롤스로이스 같은 차가 끼어들면 화 안 나. 그때는 화가 안 난다 보통. 자, that's your unconscious mind. 자, 그거는 네 무의식적인 생각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Who are you to cut me off? 너 씨발 누군데 내 앞에 끼어드냐? 라고 말하는 이 생각을 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무의식적인 생각이. 너 뭐 돼? 님 뭐 됨?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야. 이거 이거임. 근데 반대로 누군가 끼어들었는데 로드레이지가 발생하지 않아. 화가 안 나. 그건 어떤 상황인 거예요? 쟤가 나보다 위체급이라고 이미 마음속에서 판단을 해버린 거야. 존나 비싼 차라든지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저거는 먼저 가시죠. 이렇게 되는 거야. 자, you're reacting to threat to your inherent sense of hierarchy. 자, 너는 어디에 반응하고 있는 거야? 너는 위협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는 거다. 어떤 위협? 너의 내재적인 위계 질서의 위협에 반응하고 있는 거다. 화가 난다는 거는 옆에 끼어든 놈이 나랑 동급이거나 나보다 열등한 거잖아요. 근데 이 새끼가 감히 내 앞에 끼어드는 건 지금 용납이 안 되는 거잖아. 이게 내가 만들어 놓은 위계 질서에 대한 침해라고. 내가 만든 위계 질서에 대한 위반이에요. 잼민이가 나한테 시끄럽다고 뭐라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이거는. 자, 그래서 너는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어떤 위협? 너의 본능적인 위계 의식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고 있다. 자, 도로에서는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 We are all supposed to play by the same. 우린 모두 뭐 해야 돼? 같은 규칙에 의해서 행동해야 된다. 그렇지? 이거 뭐 해석되실 거고. Cutting someone off. 요 someone은요. 얘 구동사거든? 근데 요 someone은 그러니까 대명사긴 한데 저거는 구동사에서 자리를 이동할 수 없는 성질의 대명사는 아닙니다, 보통. 근데 이건 학교에서 다르게 얘기할 수도 있어. 이건 학교에서 선생님 말씀하시는 걸 들어봐야 돼. 이건 견해 갈리거든. someone이랑 something 같은 대명사를 밖으로 뺄 수 있다, 없다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바가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그건 학교에서 어느 쪽으로 하든 결정을 할 거니까 그걸 들으셔야 됩니다. 근데 아까 봤던 저 you는 얘는 절대로 못 나가. 이건 확실하게 대명사기 때문에 밖으로 못 나간다는 규정이 있는 놈이고 얘에 대해서는 아직 영어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건 학교에서 얘기한 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자, 어쨌든 cutting off가
동명사니까. 누군가한테 끼어드는 것은 violates those rules. 그 규칙들을 위반한 거다. 어떤 규칙? 모두가 따라야 되는 규칙. 깜빡이 듣고 양해를 구하면서 들어와야 된다는 규칙을 위반하는 거다. 그 다음에 imply. 자, 이건 뭘 암시하는 거다? higher status. 지가 더 높은 지위에 있다는 걸 암시하는 행동이다. 그러니까 개빡친다는 거잖아. 마치 지가 더 윗사람이고 지가 그렇게 해도 되는 것처럼 끼어든다는 거지, 내 앞에. 그러니까 화가 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내가 몇 번 하는 짓이었는데 그 내가 어느 날 경고까지는 아니고 예고도 없이 갑자기 시험지 들고 와가지고 이거 풀어봅시다 하고 주면 당신들 반응이 어때요? 반응이 어떻지? 보통? 뭐 싫어요라든지 나가 죽으세요라든지 저는 안 할 겁니다. 뭐 이런 반응들이 나오잖아. 그 반응들에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라 그래, 보통? 뭐 유감입니다라든지 지랄 말고 푸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그게 위계의식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부모가 돼서 아이랑 싸울 때를 생각해봐. 아니면 지금 부모님이랑 싸울 때를 생각해봐. 막 싸우고 있어. 막판에 결국 엄마의 마지막 몰은 뭐야? 내가 시켰으니까 해 아니겠어? 꼬우면 네가 내 집에서 나가잖아. 결국 마지막에 끝나는 건 그거잖아. 항상. 그치? 마지막에 끝나는 건 결국 이 권위의식과 위계의식에 의존한 마지막 진술로 대화가 끝납니다. 너네 엄마랑 싸우다가 엄마가 너 씨발 그따위로 할 거면 내 집에서 나가라고 하면 뭐라 그래? 잘 있어 하고 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하고 굽히지. 이게 위계의식인 거야. 갑자기 시험 주던데 풀기 싫어. 아니 내가 시켰으니까 풀어 라고 하면 뭐 엄청 불만이 많을 수 있지만 어쨌든 풀긴 풀잖아. 이게 위계의식이에요. 이 그 얘기하는 거야. Consider when you get frustrated with your kids. 너의 아이들과 얘기하다가 빡칠 때를 생각해봐라. 그 다음에 end an argument. 어떤 논쟁을 끝내는 거야. 뭘로? With because I said so. 내가 시켰잖아. 라는 말로 끝낼 때를 생각해봐라. 이게 뭐라고? 이게 위계의식의 발현이라고. 그치? 자, 또는 사무실이라면 because I'm the boss. 내가 사장이잖아. 로 끝난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직원들 입장에서 사실 할 말이 없거든. 최근에 이게 하나 있었는데 그 정시반이 원래 10월에 종강해야 되거든. 근데 나 한 달 일찍 종강을 시켰는데 그때 뭐라 그랬을 것 같아? 할아버지 뭐라 그랬을 것 같아? 아우로 시작하는 그 뭐 있지? 그러면서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겠지만 결국 뭐 잘 합의가 됐는데 어떤 사무실에서 상사와 부하 직원이 부딪힐 때 결국 마지막에 상사가 논쟁을 어떻게 끝난다고? 내가 부서장이잖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끝낸다는 거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위계 서열을 얘한테 강제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걔가 이거 맞받아치면 어떻게 돼? 그럼 잘리겠지 뭐.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야. 자, 부모랑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막 무슨 콘서트 갈래 이지라고 싸우다가 결국 어머니가 마지막에 뭐라 그래? 너 그따위로 살 거면 내 집에서 나가. 거기서 만약에 다시 한번 받아치면 어떻게 돼요? 진짜 쫓겨남.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 윗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위계의식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도전을 제기하는 순간 박살나는 거예요. 직장이면 잘리고 집이면 쫓겨난다. 네가 아이와 얘기하다 빡쳤을 때 생각해봐라. 그 다음 말을 어떻게 끝냈어? 내가 그렇게 시켰잖아 라고 끝냈을 때를 생각해봐라. 자, 이런 상황들에서 너는 뭘 멈춘 거야? 너는 생각하는 걸 멈춘 거야. 이 표현 봤던 적 있죠? 앞에서. 생각하는 걸 멈춘다. 이게 뭐야? 유전 본능으로 회귀한다라는 말이었지. 본능으로 회귀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거 안 쓰셔도 돼요. 왜냐면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오거든. regressed. regress 이거 딱 봐도 뭐의 반의어처럼 보이지 않니? 딱 봐도 progress의 반의어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치? 이게 반의어 progress야. 이게 반의어예요. 꼭 저렇게 적어놓으면 동의어예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반의어다. 반의어. 반대말이야. progress, 진보하다라는 뜻이지. regress는 그러면
후퇴하다란 뜻이겠죠, 당연히.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그치? 생각을 멈춰. 그 다음에 후퇴해. 어디로? 너의 생물학적인 경향으로. 본능으로 후퇴한다. 본능으로. 어떤 본능? Reaffirming the hierarchy. 이 위계 질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생물학적 성향으로 되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고 일단 보자. 책이